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0 파주 북소리 책더 나인, 오늘 그 대망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배우 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박수가 나오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정말 정면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원래 이제 저희가 예약하신 분이 한 1,500명 정도 계셨었는데 저희가 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상향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일이 저희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예상했던 인원수의 한 2배 가량 지금 4분이 지금 객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진행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더 나인은요 2020 파주 북소리 축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인문학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9차례에 저희가 멋진 스테이지를 마련했는데 오늘 이렇게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기 모든 스테이지마다 각기 다른 작가님, 그리고 또 각기 다른 또 멋진 패널님, 그리고 또 최고의 또 책을 선정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장르를 불문하고 뛰어넘는 그런 멋진 시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은 3가지의 또 테마를 정해놨는데요. 바로 촉발, 그리고 도발, 끝발이라는 키워드에서 먼저 촉발의 시간을 저희가 가져볼까 합니다. 촉발하고 정말 딱 어울리는 어떤 이러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촉발의 테마의 주제 이야기는 요즘에 정말 빅데이터 하게 되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로, 이 단어로 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모실 작가님은요, 바로 사회 경제 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연구하시는 그 유명한 홍기빈 경제학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주제 강연은 코비드19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갖다가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 자, 우리 현재는 물론 미래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인간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이지요.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께 오늘의 강의가 약간 뭔가 힌트, 그리고 또 현안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저와 함께 무대를 멋지게 꾸미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패널 선생님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정의정책연구소의 소장님이신 김병곤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관객이 없는, 또 그리고 방청객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대담하는 프로그램 나오신지는 정말 낯서시죠? 네, 좀 민망하기도 하네요. 민망하기까지도 하시다고 합니다. 네네. 자, 먼저 저희 김병곤 정의정책연구소장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님이시고, 그리고 2006년부터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연구센터장, 그리고 부원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사회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혼자서 끊임없이 고민해 오신 정책 연구자이십니다. 서울시 협치자문관을 맡으셨고, 그리고 불평등과 기후변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한 시민사회 정책 연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 오신 그런 정책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자, 저서로는 사회적 상속, 그리고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 뉴딜 같은 책을 또 펴내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병곤 연구소장님으로부터 오늘의 작가 소개, 그리고 강연 주제 소개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패널로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작가분은 홍기빈 작가분이십니다. 예, 간단하게 홍기빈 작가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홍기빈 작가님은 1987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입학하셔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이후 같은 대학에서
외교학과의 석사 과정을 마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잘 쉬웠던 그런 분이시죠. 그런가 봅니다. 네. 예, 그래서 2009년에 이제 토론토 요크 대학에서 조나단 디산 교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이후에도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후 현재는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네. 저서하고 역서가 꽤 많은데요. 저서로는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 소유는 춤춘다, 자본주의, 기본소득의 시대 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역서는 거대한 전환,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다수 문명에 대한 사유, 자본의 본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와. 읽은 역서만으로도 꽤 네. 많은 역서를 내신 분으로 유명하고요. 네. 이 홍기빈 작가님께서 오늘 해주실 강연 주제는 사회자님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비드19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 이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저기 미국, 러시아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이 아마도 우리 국민들 손에까지 전달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네.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생활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진단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설사 내년이 지나고 후년이 지나서 마스크를 벗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의 삶이 코로나가 없던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 의심도 이야기들이 있고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돌아가기 어려울 거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다. 네. 이제 이런 주제가 이 문제 의식들이 많은데 아마도 네. 오늘 홍 작가님께서 이 이야기를 주로 해주시고 네.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뀔 건지 네. 그리고 오늘 책의 주제이기도 한 기본소득이 이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될지 아마 이런 흥미진진한 얘기를 와.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정말 처음 시작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정말 끝이 코로나로 매짐을 할 정도로 오늘 오면서 이제 뉴스를 듣고 있노라니까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각국의 나라에게 백신을 갖다가 퍼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상호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산 넘어 산에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잠시 후 이제 강연 그리고 대담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의 이제 순서로 이제 갈 텐데 코로나 19가 이제 순식간에 세계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이제 멈춰 세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주제 도서가 이제 선정된 오늘 기본소득 시대 책의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책 소개를 좀 더 하자면은요, 현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이제 뿌리부터 흔들렸고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할 긴급 처방이자 미래를 대비할 정치적 비전으로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발달한 기존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차이를 짚어보고 또한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가 재난 이후 사회를 자유롭고 그리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 책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구절은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창궐은 사회와 경제의 작동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교란시켜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또한 기존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구절이 개인적으로 약간 좀 기억에 남는 구절에서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기존 상식을 뛰어넘을 앞으로의 대책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홍기빈 경제학장님으로부터 30분 내외 짧은 강의를 저희가 박수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황송한 소개를 받았네요. 예, 그냥 홍기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입니다만은 지난 우리가 한 8개월, 9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코비드 사태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리고 있는데 참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경제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30분 동안 제가 생각한 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 여기에 대해서 각국이 보여준 어떤 정치 경제적인 대응의 패턴,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대비시켜서 보자면 우리나라하고 스웨덴이 아마 크게 대비되는 두 나라의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목에서는요, 이게 지금 사회과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역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인문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산업 문명의 어떤 인문학이라기보다도 좀 더 심층적인 건데 어떤 심리학적인 또는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병리학적인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걸 한 10분 동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특히 사회경제제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난 몇 달 동안 선진국이랄까요, 발전된 산업 국가들이 보여줬던 대응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딱 두 가지 패턴이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패턴에 해당하는 나라가 이제 타이완이라든가 그다음에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인데, 이거는 이게 그야말로 모범 방역 국가들이고 완전 청정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완벽하게 질병을 통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베트남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그다음에 타이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고 상당히 좀 예외적인 경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제쳐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부분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요하게 나타난 두 가지 패턴은요, 한 가지는 우리나라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패턴인데요. 방역을 했다가 그다음에 방역을 하다 보면 왜 경제가 죽잖아요. 경제가 죽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럼 방역을 조금 풀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바이러스가 또 먹잖아요. 그러면은 또 방역을 또 세게 했다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등등 했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유형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많은 유형이에요. 유럽의 더 많은 나라들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유형을 많이 취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게 명시적인 방치는 아닌데 사실상의 방치에 가까운,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정신적 태도를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바이러스는 없는 걸로 하고 살던 대로 살자.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하고 욕을 해서 좀 죄송한데 F로 시작하는 욕이 있죠. the virus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F로 시작해서 the virus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태도를 취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는 방역과 이 록다운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하게 했다가 경제를 살렸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한 경우,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냉온탕을 오간 경우라고 얘기할게요. 이 경우에는 뭐가 발생을 하냐면요, 피로가 발생을 하는데, 이 피로를 말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피로 하나밖에 완전 사람 진 빠지게 만드는 거, 그런 피로를 퍼티그라고 합니다.
특히 저기 공학 용어에서는 이를테면 그 벨트,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이 피대줄 같은 것들이 똑같은 충격과 자극이 반복이 되면은 이게 퍼티그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게 구조물이라든가 기계 장치에만 퍼티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장치에도 퍼티그가 있어요. 그래갖고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처음에 한 두세 번은 이게 먹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지금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3차 감염이 시작됐다 이런 그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로 올린다 또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퍼티그가 상당히 지금 축적이 된 상태라 가지고 막상 이걸 실행을 했을 적에 사람들이 과연 지킬 것이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같은 문제인데요. 미국이나 미국이나 영국 조금 이따 얘기했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퍼티그가 이미 축적이 돼가지고 사회가 못 견디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은 반마스크 시위가 벌어져요. 마스크 쓰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라고. 근데 이 시위가 벌어진 나라들이 뭐 독일, 영국이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거는 이태리라든가 스페인 같이 그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던 나라에서도 반마스크 시위대가 엄청 나와요.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때 나온 시위대 하는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던데. 그래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응 방식의 문제는 그러니까 경제도 좀 살려야 되고 방역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갖다가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퍼티그가 발생을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회가 못 견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 불신의 문제가 생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다 거짓말이다 등등등등. 그래서 한마디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 분위기를 타고 지금 들어온 게 지금 전 세계의 스캔들인데 큐어난이라고 하는 음모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 지금 그 얘기 드릴 시간도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살아남은 파충류 인간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만들어낸 음모가 지금 이 코비드다. 그래서 마스크도 거짓말이고 백신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고 우리 애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서 지금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음모 이론이고 여기에 맞서는 우리의 영웅은 그 도널드 트럼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한 공화당 지지자의 한 55%가 이걸 믿고 있다고 하고요. 유럽 쪽으로 이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건 들은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이론인데 이론이라기도 좀 민망한데 베를린에서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이 시위가 벌어질 때 항상 이 큐어난 집단이 나와요.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큐어난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티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아까 그 이제 우리 김병건 선생님이 내년 말이 될지 언제 우리가 그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는 지금 뭐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때까지 과연 이 사회가 이게 퍼티그를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죠.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의 이 냉온탕 방식의 문제점을 미리 꿰뚫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그 대응 방식이 그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지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자. 괜히 냉온탕 왔다 갔다 해봐야 감기밖에 더 걸리느냐. 그러지 말고 대충 미지근한 물에 대충 몸 담그고 그냥 이 목욕탕 밖은 위험해, 이 물 밖은 위험해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자 이런 식의 대응 방식인데 제가 보기엔 이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그러겠지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이나 인도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사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사실상 거의 명시적 가까이 이야기한 나라가 있는데 스웨덴이에요. 참고로 스웨덴이 그 집단 면역 전략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은 항상 우리는 그런 걸 꿈꿔본 적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걸 투 보이스 스트래러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블톡이라고 그러죠. 그냥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7월이나 8월 이후에 밝혀진 그 정부 내부 문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집단 면역 전략을 최소한 그 5월 중순까지는 그 보건당국, 스웨덴 보건당국이나 정부 그 관공서가 추진했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죠. 의료 인력이 한정돼 있으니까 요거는 그 노인이라든가 그 취약한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좀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 걸려도 뭐 죽지 않을 만한 사람들은 활동을 많이 하도록 내버려 둬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테크넬 그 스웨덴 보건당국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혹시 여기서 집단 면역이 생겨준다면은 그거는 행복한 부산물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살자라고 태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딴 데서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집단 면역은 무슨 집단 면역입니까? 지금 그 스웨덴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 숫자가 4,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정도, 대략 4분의 1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하루에 15,000명 정도가 쏟아지는 건데 우리나라도 병상 수가 인구 비례로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얼마나 의료 강국이고 얼마나 대단한 그 병상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으나 확진자가 하루에 이렇게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의 누적 사망자 숫자를 추산을 한 게 10월 초에 그 미국 그 과학자협회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100만 명당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8명입니다. 굉장히 이 방역을 잘한 나라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EU 유럽연합 전체 평균은 338명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600명이 넘어요. 620명, 630명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스웨덴이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57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 7, 8개월, 8, 9개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당 100만 명당 사망자를 8명으로 막았는데 지금 저 나라는 100만 명당 사망자가 570명, 80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스크 잘 안 써요, 스웨덴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들이 그 제대로 방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그러면 경제가 살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올해 그 6월쯤에 그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올해의 그 스웨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추산치를 발표를 했는데 물론 추산치입니다. 확실히 아직 올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략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했어요. 지금 월드뱅크라든가 IMF 같은 데서 얘기하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크게 뭐 진폭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나 유럽 연합 기준으로 보나 그 다음에 똑같은 북유럽 지역 참고로 북유럽 그 스웨덴 말고 노르웨이, 덴마크 등등은 철저한 봉쇄 정책을 취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을 취했는데 사망자 숫자도 그렇고 사망자 숫자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경제로 봤을 적에도 성공했다라고 절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코비드가 덮쳤을 적에 우리의 그 인류는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이게 딜레마라고 하죠. 별로 좋지 않은 그 이 두 개의 선택에 갇혀 있는 거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짓궂은 놈들이 너 콧물 한 사발 마실래? 가래 한 사발 마실래? 이런 그 아주 그 고약한 질문들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경제라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코비드 사태에 인류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난감해서 지금 이 딜레마에 그러니까 냉온탕 전략을 하면서 퍼티그로 한 발 한 발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스웨덴식으로 하다가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을 맞을 것이냐, 이 두 가지에 갇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견되는 그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태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세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콧물도 마실 필요 없고 여기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콧물도 싫고 가래도 싫다예요. 안 마시겠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애들 놀리고 그랬는데 이 대답 못하는 친구들 우리한테 세 번째 옵션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회 전체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냉온탕을 오가지도 않고 그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살던 대로 옛날식으로 2019년식으로 살자도 아니고
2021년의 사회, 2030년의 사회로 사회를 계속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이 성립이 가능하려면은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조하고 얘기하고 연대하고 또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에 사는 제 친구가 아주 되게 좋은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러니까 톡식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말하고 톡식 인디퍼런스라는 말 두 개를 쓰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주 해로운 개인주의와 해로운 무관심, 이 두 가지 얘기했었어요. 아마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글을 쓴 저거는 왜 지금 미국이나 그 유럽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끔찍한, 그러니까 분명히 그동안은 뭐 선진국이네, 뭐 발전했네, 여러 가지 무슨 아주 뭐 모범적인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폼을 잡았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 망했느냐, 방역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분석을 한 건데,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톡식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개인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 못한다. 이 감염병, 이 지금 코비드 사태는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는 소설이 제가 보기엔 까미의 패스트예요. 거기 나는 따루라든가 리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그거를 1940년대 50년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비드건 뭐건 간에 내 개인의 자유를 건드리는 건 절대로 못 참는다라고 하는 게 온 사회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한 3, 4월에 그때 프랑스에서 어떤 그 변호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에서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 거는 유교적 전체주의의 유교적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또 처음 들었어요. 그거의 그 귀결이고, 우리 유럽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통이 있으므로 마스크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그 유럽에 무슨 이런저런 뭐 이름 좀 날린다 하는 철학자들도 막 이런 말을 썼는데, 뭐 그 중에 무슨 그 한류는 아니죠. 그 무슨 재외 한국인 철학자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만, 뭐 유교적인 유산이다. 제일 충격적인 경우는 그 지오르지오 아감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유럽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 유럽 철학의 뭐 스타죠. 이 사람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인터넷에도 여러분이 그 아감벤하고 마스크 쓰면은 그게 바로 그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에 올라오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얼굴은 영혼이 깃든 장소,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요. 얼굴은 영혼이 깃든 장소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면 진짜 정치란 있을 수가 없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거는 비상시를 선포하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다.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 지금 이태리가 확진자가 어떻게 됐냐면요, 3, 4월에 그 끔찍한 전시 상황을 겪고 나서도 지금 일일 확진자가 15,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건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수 함수의 오른쪽으로 끝으로 가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마스크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얘기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만할게요. 그 프랑스에 또 생활좌파다 뭐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또 뭐 마스크가 뭐 어쩌다, 그러니까 아까 뭐 우파 큐어난 버전 얘기했습니다만 이 좌파 버전도 있고, 이 사람들이 반 마스크 시위에서 함께 어깨 걸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겨레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슬라보이 지젝이라는 사람이랑 잠깐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감벤하고 이제 싸우다가 상당히 지친 모양이더라고요. 논쟁을 하다가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사람이 연대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가 뭐가 중요하냐, 얼굴을 보고 안 보고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옛날에, 그건 제 표현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얼굴을 보고 그게 만약에 연대라면은 우리 모닥불 피워놓고 통돼지 구워야 되나요? 그래서 막걸리 마셔야 되나요? 그래야만 우리가 연대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너무 오래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로 이제 연결되면은 아까 말한 톡식 인디퍼런스라는 건데, 아주 해로운 무관심입니다. 그 글을 쓴 내 친구가 볼 적에
뉴욕이든 런던이든 매일매일 보이는 광경은 뭐냐면은 한쪽에서 이민자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이 취약한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사망률 감염 확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펍이라는 펍은 다 그러니까 술집이라는 술집, 햄버거집 꽉꽉 찬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노동자들로 꽉 차가지고서 거기서 마시고 먹고 떠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 이런 무관심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 이 사람은 여기서 노동자들이나 젊은이들한테 이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집의 엘리트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생각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장관 한 사람이 빌라에 사는 거나 그다음에 아파트에 사는 거나 똑같이 방 3개인데 무슨 차이겠냐 이런 얘기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아 정말 이 빌라 사는 삶에 대해서 뭔지 정말 무관심하구나 이분이. 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배 엘리트들이 사람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게 그 다음에는 자본 계층이랄까요? 이 부르주아들한테 그게 넘어왔고 지금은 그게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배운 게 많은 청년들과 노동자 그 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태도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는 이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사회가 새로운 경제제도로 진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가장 큰 장벽은 그 내 친구 표현대로 그 해로운 개인주의와 해로운 그 무관심일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엮여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냉온탕 왔다 갔다 하는 태도랑 아무 일도 없던 살던 대로 살자라는 그 스웨덴식 태도라든가 이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그 해로운 개인주의, 해로운 무관심하고 굉장히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 좀 말씀을 드리가 할 겁니다. 지금 뭐 그 백신이 언제 널리 퍼질지 모르고 백신이 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병이 종식됐다라고 얘기하려면은 그 인구의 60% 이상이 접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항체 지속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지금 축적된 연구로 보면 한 3, 4개월 정도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말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아주 훌륭한 그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4달 있으면 다시 맞아야 돼요.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세계 인구의 한 60%를 넘어야 이 병이 끝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병의 종식 사태라서 지난 8월에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돌렸을 적에 많은 과학자들이 대답했던 시한은 대략 한 2025년 정도는 돼야 이 병의 종식이 얘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섣부른 예측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사태가 오래 끝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고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낙관적인 전망인데 그러면은 최소한 이게 3년 이상은 가겠네요. 2022년 말 정도까지는 마스크를 안 쓰기 힘든 상황이 계속 갈 텐데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잘 감이 없어갖고 자꾸 2019년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긴 얘기 빼고요.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H.G. 웰스가 쓴 소설, 아주 고전이죠. 그 공상과학 소설의 고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외계 생명체가 침입해서 지금 인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전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아주 안전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근데 2차 대전, 1차 대전 때도 전쟁에 안 휩쓸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주요 산업국들은 다 이 전쟁에 휩쓸려 있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가면은 통행 금지 같은 걸 해가지고 밤 10시 이후에는 10시, 9시 이후에는 다니지도 못해요. 이게 뭐 전 상황에는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다른 얘기 다 빼고 이 경제제도 문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전쟁 상태로 가게 되면은 경제 시스템을 이행을 해야 돼요. 전시경제 체제라는 걸로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운영이라든가 그 학교 운영, 그다음에 공장의 운영이 그전하고 똑같을 수 없고 경제계획 요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실업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고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뭐 군사적, 안보적 위협을 막기 위한 데 자원을 쏟도록 경제 체제를 전환하는 전식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옵션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전쟁을 겪은 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특히 주요 산업국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배짱도 상상력도 용기도 지금 소멸된 상태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전시경제로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저는 내년 말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년 말이 뭐예요? 내일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데 전쟁이 어쨌든 내년 말에 끝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바로 전쟁 이전 세계로 돌아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복구 경제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전후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무슨 그 냉동인간처럼 그냥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서 그냥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동안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전쟁을 하면 보통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군인들 때문에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다음에 생필품 생산을 다시 늘려야 되고 등등이 많기 때문에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이런 세계 대전이 벌어진 그 다음에는 전후 복구 경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가 발생해서 내년까지 2년 동안 그다음에 뭐 내년 그 이후에 백신이 풀리고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이 전쟁이 끝나가는 동안에 경제를 복구하는 데 걸리는 게 이게 몇이 될지 모르겠어요. 1년 될지 2년 될지. 이 총체적인 3, 4년의 시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 냉온탕이나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취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취업 관계가 애매한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세 상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전문 용어로 생깐다고 그러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서 휙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식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서 뭐 다 읽으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는데 그 책 2장만 좀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2장의 제목은 혁명적 20년대, 보수적 20년대, 혁명적 30년대라고 하는 장인데요. 대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차 대전은 원래 19세기 유럽 문명, 19세기식 그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19세기 자유방임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은 벌어지면은 안 되는 사태였어요. 1차 세계 대전이라는 거는. 근데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가 그 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1차 세계 대전 말미에 이제 스페인 독감까지 돌았잖아요. 그래서 몇 천만 명 죽고 1차 대전으로 혁명이 벌어지고 전쟁이 난 상황에서 그 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현실을 직시를 하고 새로운 어떤 산업 문명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베르사유 조약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1920년대의 강대국들이 하려고 하는 태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9세기에 있었던 세력균형 체제의 근본이제 체제 이걸 그대로 재생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게 20년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니가 20년대를 보수적 20년대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현실은 이미 2019년의 현실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장소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뭐 이런저런 핫플이라고 불리는 동네 요새 가보셨어요? 거기 공실률들이 엄청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 핫플들이 언제 살아날지 그걸 누가 알겠으며 지금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기층에 있는 노동시장의 기층 부분을 다시 살리는 게 언제 가능할지 누가 알겠으며 기타 등등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회 변화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종류의 사회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2019년의 경제 체제를 그대로 만약에 다시 살리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폴라니가 지적했었던 1920년대에 전 세계 지배 계급이 했던 오류랑 똑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20년대 말이 되니까 그러한 그 제도하고 현실의 괴리가 가면 갈수록 커져가지고 결국은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벌어지고
파시즘이 나타나고 공산주의 혁명이 가속화되고 시스템 전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30년대가 되면은. 그래서 30년대가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그 벼락치기 해가지고 막판에 몰아쳐서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정치 경제 시스템을, 사회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지금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것도 답이 아니고 스웨덴처럼 살던 대로 살자라고 뭉개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제도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두려움을 버리고 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씀을 기억을 해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거는 두려움 그 자체밖에 없다는 말을 기억을 하고 좀 더 과감하고 용감하게 새로운 사회 경제 제도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